그 웃음이 뭐야? 이제 와서 모른 척하지 마. 장례식장엔 향 냄새가 짙게 퍼져 있었다. 검은 상복 사이에서 유일하게 고개를 든 이는 며느리였고 그녀의 입가엔 희미한 미소가 번지고 있었는데 누군가는 그 미소가 슬픔을 삼킨 표정이라 여겼고 누군가는 그 웃음 속에 숨은 무언가를 느꼈다. 하지만 그날 누구도 말을 꺼내지 못했고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웃음을 지은 이유가 3일 뒤 경찰이 찾아오고 나서야 밝혀지게 되었다. 탁자 위 컵이 흔들렸고 공기가 묘하게 떨렸는데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았고 그때 이미 믿음은 금이 가고 있었다. 장남의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고 며느리는 그 손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그 미소가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오래전부터 가족의 중심이었고 누구보다 꼼꼼하고 정직한 사람이었다. 살아있을 때는 장부를 쓰듯 매일의 지출을 기록했으며 그녀의 손글씨는 늘 가지런했고 며느리는 그런 시어머니를 답답하다고 여겼다. 겉으로는 효부의 얼굴을 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마음속에는 계산이 자라나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한 날 그녀는 장남에게 모든 재산을 맡긴다는 말을 남겼고 며느리는 미소 지으며 머리를 숙였다. 그날 밤 병실 창밖을 바라보던 그녀의 눈빛은 이상하게 차갑고 깊었다고 간호사는 기억했고 며칠 뒤 시어머니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그녀의 유언장은 가족에게 전해지지 않았고 빈소가 차려진 날 검은 옷 속에서 며느리는 차분히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그날의 웃음이 모든 것을 바꿀 줄 아무도 몰랐다. 아침 햇살이 장례식장 유리창을 비추고 있었고 백색 국화가 놓인 영정 앞은 고요했다. 향 연기가 천천히 올라가고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들을 맞으며 고개를 숙였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그녀를 보며 누군가는 속으로 의아해했지만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고 상주석에 앉은 장남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둘째 아들이 도착한 건 오후였고 그는 형수의 얼굴을 보며 잠시 멈칫했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말로 표현할 순 없었고 그저 어머니의 영정 앞에 절을 올렸다. 빈소는 그렇게 첫날 밤을 맞이했고 초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며 그림자를 만들었다. 밤이 깊어지자 조문객들은 모두 떠났고 가족들만 남은 빈소는 적막했는데 며느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 담배를 피웠고 담배 연기가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그녀의 손은 떨리지 않았고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차갑게 비추고 있었다. 새벽 2시쯤 장남이 잠에서 깼고 아내가 보이지 않아 밖으로 나갔는데 그녀는 주차장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고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무언가를 지시하는 듯한 말투였고 장남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다. 가슴속에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다음 날 아침 막내딸이 도착했고 그녀는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고 싶다고 했는데 형수가 먼저 정리했다는 말을 듣고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저 영정 앞에 앉아 울기만 했고 눈물이 영정 사진 위로 떨어졌다. 이틀째 밤이 되자 분위기가 달라졌고 둘째가 형에게 조용히 물어봤는데 어머니가 남긴 유언장을 봤냐고. 하지만 장남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찾지 못했다고 답했고 둘째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는데 형의 얼굴에서 불안이 번지고 있었다. 셋째 날 아침 발인이 예정돼 있었고 가족들은 모두 검은 옷을 입고 모였다. 영정을 들고 나가려는 순간 며느리가 작은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를 본 막내딸이 소름을 느꼈다. 뭔가 잘못됐다는 예감이 들었고 그녀는 오빠의 손을 꽉 잡았다. 연구차가 천천히 출발했고 뒤따르는 버스 안은 조용했다. 며느리는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고 그녀의 눈빛엔 슬픔이 없었는데 장남은 그 모습을 보며 주먹을 쥐었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화장장에 도착한 건 오전 10시였다. 관이 천천히 들어가고 있었고 가족들은 마지막 작별을 고하고 있었는데 며느리만 고개를 들고 서 있었고 그녀의 입가엔 여전히 미소가 남아 있었다. 장남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 느꼈다. 장례식은 조용히 끝났고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장남은 어머니가 남긴 봉투를 찾고 있었고 그 안엔 유언장이 있을 거라 믿었는데 그러나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고 장롱 및 서랍까지 뒤져보았지만 손만 먼지로 더러워졌다. 어머니의 손글씨도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는데 며느리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차를 우려내고 있었다. 찾으셨냐고 묻는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고 장남은 대답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방안을 뒤지고 있었고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다. 그때 막내가 문을 열고 들어와 말했고 어제 며느리 방에서 종이 타는 냄새가 났다고. 순간 공기가 멈춘 듯했다. 장남의 시선이 며느리를 향했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웃고 있었는데 그 웃음이 섬뜩하게 느껴졌고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거렸다. 쓰레기통에서 발견된 건 재가 된 종이 조각이었고 가까이에서 본 그 조각엔 희미하게 남은 글씨가 있었고 유언장이라는 단어가 보였다. 모두가 그제야 숨을 죽였지만 며느리는 여전히 웃음을 잃지 않았다. 그건 불필요했다고 말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고 방 안의 온도가 떨어지는 것 같았다. 어머님은 이미 제게 주셨다는 말에 모두가 충격에 빠졌고 장남은 며느리에게 다가가며 무슨 소리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대답 대신 미소만 지었고 둘째가 형수의 팔을 붙잡았는데 형수의 팔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거워졌고 시계 소리만 똑딱거리고 있었는데 며느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닫는 소리가 울렸고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고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다. 1시간쯤 지나 장남이 아내 방문을 열었고 그녀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뭔가 설명하라는 말에 천천히 고개를 돌렸고 어머님이 원하신 일이라고 말했다. 그 말엔 거짓이 섞여 있었고 장남의 손이 문고리를 꽉 잡았다. 저녁이 되자 둘째가 형을 불러냈고 이건 이상하다고 말했다. 형수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다고. 장남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고 자신도 이미 눈치챘다고 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두 형제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막내딸이 전화를 걸어왔고 어머니 통장을 확인해 보라고 하며 뭔가 이상한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했다. 장남은 다음 날 아침 은행으로 향했고 창구 직원은 통장 내역을 출력해 줬는데 그 순간 장남의 얼굴이 굳어졌고 종이를 쥔 손이 떨렸다. 거액이 빠져나간 날짜는 장례식 이틀 전이었고 인출 장소는 병원 근처 지점이었다. 그날 어머니는 이미 의식이 없었던 날이었는데 장남은 손이 떨렸고 직원에게 CCTV 확인을 요청했다. 영상을 보는 순간 그는 숨이 막혔고 화면 속에는 며느리가 서 있었다. 은행을 나온 장남은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고 핸들을 잡은 손이 파르르 떨렸다. 무언가가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삼켜야 했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멀게만 느껴졌고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때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텔레비전을 보며 과일을 먹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평온해 보여서 장남은 더욱 분노가 치밀었지만 꼭 참아야 했다. 둘째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고 지금 당장 오라고 말했다. 둘째가 도착한 건 30분 뒤였고 형의 얼굴을 보자마자 무슨 일인지 알았는데 두 형제는 서재로 들어갔고 장남이 은행 내역서를 펼쳐 보였고 둘째의 얼굴도 창백해졌다. 이건 명백한 범죄라고 말했고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장남은 주저했고 아내를 경찰에 넘긴다는 게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었고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결론은 내일 아침 며느리와 대화를 해보자는 것이었는데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고 그날 밤 장남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식탁은 조용했고 며느리는 평소처럼 아침을 차려냈는데 장남은 수저를 들지 못하고 앉아 있었다. 며느리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장남은 은행 내역서를 꺼내 탁자 위에 놓자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고 그제야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설명해 보라는 말에 며느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고 어머님이 직접 도장을 찍으셨다고 말했는데 장남은 그날 어머니가 의식이 없었다고 반박했고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었고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다. 둘째가 방으로 들어와 형 옆에 섰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말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장남은 전화기를 들었다. 번호를 누르기 시작했다. 경찰이 도착한 건 1시간 뒤였고 두 명의 형사가 집 안으로 들어왔는데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형사는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고 은행 내역서와 CCTV 영상을 확인했다. 며느리에게 동행을 요청했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일어섰다. 가방을 챙기는 그녀의 손이 떨렸고 장남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고 며느리는 문을 나서며 한 번 뒤를 돌아봤고 그 눈빛엔 후회가 담겨 있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경찰서에서 조사가 시작됐고 며느리는 처음엔 부인했지만 증거가 명확했고 결국 모든 걸 자백하게 됐다. 시어머니의 도장을 위조했다고 말했고 통장에서 거액을 빼냈다고 인정했다. 형사는 그 진술을 기록했다. 집으로 돌아온 장남은 빈 거실에 앉아 있었고 아내가 없는 집은 너무 조용했고 시계 소리만 울려 퍼지고 있었는데 둘째가 형 옆에 앉았고 잘한 일이라고 위로했지만 장남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며칠 뒤 검찰에서 기소 통지가 왔고 문서 위조와 절도 혐의였던 것이었다. 형량은 최소 3년 이상이 예상됐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했지만 장남은 그럴 마음이 없었고 아내가 스스로 책임지길 바랬다.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었다.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던 중 낡은 수첩이 발견됐고 그 안엔 어머니의 마지막 메모가 있었는데 돈은 흩어져도 믿음은 남는다는 문장이었고 장남은 그 글씨를 보며 울었다. 어머니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았고 며느리의 본심을 눈치챘던 것 같았다. 한 달 뒤 첫 공판이 열렸고 며느리는 흰색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섰다. 판사는 증거를 검토했고 변호사는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사는 엄벌을 요구했고 방청석에 앉은 장남은 아내를 바라봤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다. 증인으로 나선 간호사가 증언했고 시어머니가 의식을 잃기 전
며느리가 자주 면회 왔다고 말했고, 그때마다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고 했다. 병실 문을 닫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었다고. 그 증언은 며느리에게 치명적이었는데 변호인도 반박하지 못했다. 은행 직원도 증인으로 나왔고 며느리가 도장을 들고 왔을 때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고, 하지만 서류상 문제가 없어 보여 처리해줬다고 증언했고, 지금 생각하면 확인을 더 했어야 했다고 후회하는 표정을 지었다. 재판은 석 달 동안 이어졌고 여러 증인이 나왔다. 증거가 하나씩 쌓여갔고 며느리의 변명은 설득력을 잃어갔고 변호사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최종 변론에서 며느리가 직접 말했고, 전 그냥 인정받고 싶었다고 했다. 어머님한테 인정받고 싶었고 가족들한테 존중받고 싶었는데 그래서 돈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말은 변명이 될 수 없었고 판사는 고개를 저었다. 방청석에서 한숨이 흘러나왔고 장남은 눈을 감았다. 판결이 선고된 날은 가을이었고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며느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리에 섰고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는데 징역 4년과 벌금형이 선고됐고 며느리의 다리가 휘청거렸다. 법정 경비가 그녀를 부축했다. 그날 저녁 장남은 어머니 산소를 찾아갔고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다. 꽃을 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고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믿음을 지켰냐고 묻는 것 같았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다. 며느리는 결국 교도소로 향했고 호송차가 천천히 출발했는데 창밖으로 세상이 멀어져 갔고 그녀가 불태운 건 종이 한 장이 아니라 한 가문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은 다시 회복되지 못할 것 같았다. 교도소 철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다. 장남은 다시 그 낡은 수첩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고 거기엔 시어머니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람은 떠나도 마음은 남는다는 문장이었고 그는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았다. 국화향이 남은 집안은 조용했고 무너진 신뢰의 자리에 후회가 흩날렸고 시간은 흘러도 상처는 남아 있었다. 1년이 지났고 장남은 가끔 교도소 면회를 갔는데 며느리는 많이 야위어 있었고 말수도 줄어들었다.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지만 그 말이 무슨 소용이 있었는지 장남은 그저 고개만 끄덕였고 면회 시간은 금방 끝났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장남은 어머니가 자주 가던 시장을 지나쳤고 그곳엔 여전히 어머니의 단골 가게가 있었는데 주인 아주머니가 그를 알아봤고 어머니 이야기를 꺼냈다. 참 좋은 분이셨다고 말했고 장남은 그 말을 들으며 또 눈물이 났다. 둘째와 막내도 가끔 모였고 어머니 제사를 함께 지냈다. 며느리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엔 그 상처가 남아 있었고 제사상을 차리면서 누군가 한 명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밥을 뜰 때마다 손이 떨렸다. 출소 날짜가 다가오고 있었고 장남은 그날을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몰랐다. 다시 함께 살 수 있을지, 용서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고 밤마다 잠을 설쳤고 어머니 꿈을 자주 꿨다. 어느 날 며느리에게서 편지가 왔고 교도소 안에서 쓴 글이었는데 종이 가득 사과의 말이 적혀 있었는데 하지만 그 사과가 진심인지 아니면 형량을 줄이기 위한 것인지 알 수 없었고 장남은 편지를 접어서 서랍에 넣었고 다시 꺼내보지 않았다. 출소 하루 전날 장남은 어머니 산소를 다시 찾았고 묘비를 닦으며 혼잣말을 했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고 바람만 차갑게 불어왔는데 그는 한참을 그곳에 앉아 있었고
해가 지고 나서야 일어났다. 출소 당일 장남은 교도소 앞에 서 있었고 철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나왔다. 그녀는 많이 변해 있었고 머리는 희끗희끗해지며 얼굴엔 주름이 늘었다. 장남을 보자 눈물을 흘렸고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다. 장남은 한참을 그녀를 바라봤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는데 그냥 차에 타라고만 말했다. 집으로 가는 길은 침묵뿐이었고 며느리는 창밖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장남은 핸들을 꽉 쥐고 있었고 신호등이 바뀔 때마다 한숨이 나왔다. 집에 도착하자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갔고 문을 닫고 한참을 울었다. 장남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았고 시계만 째깍거리고 있었다. 저녁이 되자 며느리가 나와 밥을 차렸고 예전처럼 식탁을 차렸다.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고 말 한마디 없이 식사가 끝났는데 설거지를 하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보며 장남은 생각했고 과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믿음은 한번 깨지면 다시 붙일 수 없는 것인지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날 밤 장남은 어머니의 수첩을 다시 꺼냈고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고 거기엔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 용서는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 그 문장을 읽으며 그는 눈을 감았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세월이 흘렀고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함께 사는 법을 조금씩 배워갔고 며느리는 매일 어머니 산소를 찾아갔고 갔으며 묘비를 닦으며 용서를 빌었고 장남도 가끔 함께 갔다. 두 사람은 말없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다. 그날의 웃음은 결국 눈물이 되어 돌아왔고 그 눈물은 한 가문의 기억 속에 오래 머물렀다. 시간이 흘러도 그 집의 장례식장 이야기는 다시는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전해지고 있었고 누군가는 교훈으로 누군가는 경고로 받아들였다. 장남은 지금도 가끔 어머니 수첩을 펼쳐보고 그 글귀를 읽으며 생각했고 믿음이란 무엇인지, 가족이란 무엇인지, 용서란 무엇인지 평생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갔고 상처는 남았지만 삶은 계속됐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